반갑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낙농 경영의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나현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낙농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결국은 회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계라고 하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사용했던 유사비라든가 또는 우유 1리터의 원가가 얼마인지, 또는 우유 1리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생산비가 얼마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 자료에서 나오는 1리터의 경영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유 1리터를 생산해서 내 농장에서 직접 남게 되는 순수익은 얼마인지, 이런 개념들을 학구적인 쪽으로 해서 회계라는 이야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면, 미국 공인회계사회에서 이야기할 때 보면 결국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그걸 조금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요약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회계학회에서도 이걸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을 회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장에서도 결국은 경제적인 정보를 어떻게 식별할 거냐, 그걸 또 어떻게 인식할 거냐, 또 어떻게 측정해서 그걸 필요한 여러 부분의 정보를 전달할 거냐 하는 것들이 회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결국은 이제 입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서 그걸 어떤 형태로 회계에서 이야기하는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라든가 하는 것들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지, 그런 설명들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들은 기업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만, 기업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무회계라고 해서 기업 자체가 아닌 기업 밖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주식회사 같은 경우 주주들이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을 해서 그걸 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게 재무회계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들은 관리회계라고 하는, 결국은 우리끼리 또는 내부 이해 관계자인 우리 경영자들이 내 경영 정보를 잘 분석해서 그 다음에 우리 경영의 어떤 그 판단을 하는데, 의사결정하는데 활용하게 될 부분들로 회계도 근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재무회계라는 것도 있고 관리회계라는 것도 있고 한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우리는 재무회계보다는 관리회계 쪽으로 앞으로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큰 기업들이 하는 걸 말하는데, 주로 기업 외부의 모든 관계자들, 아까 주주도 이야기했고 정부도 필요하고 세무당국들도 필요할 거고, 그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어떤 그 기준에 맞춰서 또는 그 기업 간에 또는 어떤 기관별로 여러 가지 어떤 맞춰진 형태에 맞춰서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들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회계 쪽이고, 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되어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축주들 또는 컨설팅하고 있는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또는 합리적으로 그 자료를 분석할 것이냐 하는 통일된 형식이 없는, 또는 필요할 때마다 적당한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제공하고 꼭 필요한 외부 대상자한테 제공하는 형태가 관리회계가 되겠습니다.
관리회계를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농장의 이제 성적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장이 어떤 형태의 재산을 또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빚은 얼마이고 내 자본금은 얼마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결국 1년 동안 또는 뭐 어떤 한 달 동안 농장을 운영했을 때 얼마만의 비용이 들어가서 내 농장에는 얼마만의 수익이 남는지 하는 형태로 재무제표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농장의 자산,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는 부채, 그 다음에 내 자본금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한 이후에 그걸 가지고 포괄손익계산서라는 1년 동안 농장을 운영해가는 가정상태로 이야기하면 가계부 같은 계산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흐름표를. 그래서 현금이 어떻게 흘러갔고 내 자본이 어떻게 변동됐고 하는 것들을 결국은 재무상태표에서 다시 변화된 상태로 느껴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 다시 이야기하면 1월 1일 날 내가 출발했으면 1월 1일 날 내 지금 자산 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부채 상태는 어떻게 돼 있고, 자본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를 먼저 만들어 놓은 이후에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가계부라고 하는 것은 1년이면 1년 기간 동안 도대체 내가 얼마만의 수익을 얻었고, 그 중에 비용을 얼마만나 내가 발생을 시켰고, 결국은 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를 보는 게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말재무상태표라고 하는 처음에 기초에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순서로 가는 게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기본적으로 아래에 설명하게 될 자산, 그 다음에 부채,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그 자산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부채가 어떤 거고, 자본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기본 요소 중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동자산으로 나누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이걸 고정자산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뭔가를 이용하는데 또는 현금화하는데 1년 이내에서는 되지 않고 1년이 넘어야 결국 현금화되는 보유한 자산들을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장에서 보면 송아지나 매일매일 만들어내는 우유 등은, 송아지는 1년 이내에 보통 우리가 수송아지 같은 경우는 팔게 돼서 그게 금방 현금화 될 수 있어서 이걸 유동자산으로 나중에 분류를 하시면 되고,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일매일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매일매일 현금화 된다고 보시면 이건 역시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명표 중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농장에 지금 남아있는 사료나 조사료 등도 유동자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송아지나 우유가 아닌, 자, 경산우 같은 경우는 향후에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농장에서 사육을 하면서 우유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이걸 현금화할 목적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걸 비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우리는 분리를 하는 거고, 축사 역시 어렵게 축사를 신축하고 또는 개축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1년 이내에 다시 바꿀 계획들은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축사도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규실,
이것도 비유동 자산이죠. 그래서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기계 등 또는 경산호 등 1년 이상 이 농장에서 뭔가 생산을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산들을 흔히 비유동 자산 또는 고정 자산이라고 앞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거고요. 특히 우리 농장에서는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 형태가 없는 자산인데 대표적으로 각 농가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형태는 없지만 1년 이상 이걸 판매할 계획도 없고 이 쿼터를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우유를 생산해서 납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쿼터라고 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라는 설명으로 자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이제 부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보통 빚이 얼마냐, 채무가 얼마냐 이야기할 때 그 부채인데 자산처럼 부채도 똑같이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흔히 농장을 우리가 관리하실 때 또는 뭐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규모를 늘리거나 뭐 이럴 때 외부 자금을 좀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1년 이내에 갚을 부채들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시면 되고 1년이 넘게 장기로 갚아야 될 정책자금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빚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매일매일 사용하는 사료값 등도 매일매일 그 사료비를 지불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있다가 지불하는 것이든 뭐 6개월 있다 지불하는 것이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부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사료를 구입하셨을 때 한 컨테이너 1,000만 원짜리를 구입하셨는데 현금을 주시지 않는 한은 그게 부채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1년 이내에 내가 주겠다 하는 부분들은 유동부채로 향후에 분류를 하시면 되는 거고 1년 이내에는 도저히 갚을 자신이 없는 정책자금 같은 경우들은 비유동부채, 아까 자산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고정부채로 생각을 해서 분류를 하고 정리를 하시면 재무상태표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의 어떤 기본 요소 3가지 중 앞에서 설명드린 자산, 그 다음에 지금 부채, 그 다음에 마지막인 자본인데 자본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농장의 전체 자산이 예를 들어 50억인데 그 중에 갚아야 될 돈이 뭐 20억이다. 그러면 그 20억을 뺀 나머지가 내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든 그 앞에까지든 또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든 외부 금융기관이나 아까 사료회사나 뭐 정책 자금들이나 갚아야 될 돈이 아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내 자본으로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농장의 전체 화폐 단위로 바꿔보면 축사는 얼마짜리이고 소는 몇 마리인데 한 마리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이면 100마리면 이게 5억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료 또는 조사료 이런 지금 재고들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가 있다. 이것도 역시 자산인데 내가 현금을 줬으면 그걸 자본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고 현금을 아직 갚지 않았으면 값을 갚지 않았으면 부채로 분류를 하셔서 전체 내 농장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재무상태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역시도 향후에는 이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나서 결국은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든 이익잉여금이든 자본조정이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쓰지만 결국 남은 돈들이 결국은 내 자본으로 들어올 거냐 또는 남지 않아서 적자를 났다면 부채로 들어갈 거냐 하는 위치만 바꿔줄 뿐이지 결국은 이 3가지 형태의 항목에는 다 포함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다시 간략하게 우리가 표로 좀 보면 자금이 현재 또는 농장이 현재 전체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 봤을 때 이게 자산이 지금 얼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왼쪽에다 표시를 한 이후에 이 자산 중에 갚아야 될 돈이
다시 말하면 부채가 얼마이고 갚지 않아도 될 돈이 얼마이고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주는 게 재무상태표 가장 간단하고 또 명확한 분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아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표시한 것처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농장 입장에서는 결국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지금 송아지가 몇 마리가 있는데 그걸 값으로 사실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한 마리가 평균적으로 100만 원이다. 근데 송아지가 지금 내가 20마리가 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유동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송아지 2천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유대통장에 지금 현금이 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면 그 1,000만 원이 유동자산으로 적으시면 되고 사료나 조사료 또는 우유 재고 등이 지금 값으로 판단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지금 재고로 남아있다 하면 그걸 유동자산으로 적으시면 되고요. 고정자산, 다시 이야기하면 비유동자산은 내가 축사를 과거에 5년 전에 내가 10억 들여서 지금 다 새롭게 지었다 그러면 그 축사를 적어 놓으시면 되고 값을 5억이라고 하는 경산호들은 한 마리에 500만 원 뭐 값을 매겨서 그게 내가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5억을 비유동자산이라는 칸에 적어 놓으시면 그게 내 자산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차규실이 얼마, 전체 건물이 얼마, 사료포라든가 기타 방목할 수 있는 운동장들이 다 포함해서 토지가 얼마 값으로 환산을 해서 그 값을 적어 놓는 게 실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하고 똑같은 이제 금액들이 예를 들어 축사를 짓는데 5억 중에 내가 1년 있다 갚겠다고 했던 빚이 1억이면 그 축사 5억하고 같은 5억 중 1억이 단기 부채로 적어 놓으시면 되고 그 중에 또 2억은 예를 들어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갚겠다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낸 거면 그건 고정부채로 해서 비유동부채로 해서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외한 그래서 갚아야 될 부채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작년에 넘어온 이 뭐 현금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자본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얼마 이걸 자본금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남았던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 남았던 이익금 이런 것들을 전부 자본금 항목에 적어 놓으시면 이게 재무상태표가 되겠고 이게 이제 1년 시작하는 해에 이걸 적어 놓으셔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기초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재무상태표가 다음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 재표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변화되는 것은 결국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다시 설명드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는 이러한 구조로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왼쪽 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금액이 전부 얼마인지 예를 들면 현금이 지금 통장에 1,000만 원, 매출 채권이 3천만 원, 토지가 2억에 해당하고 쿼터가 1,500만 원에 해당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자산이 전부 3억 1,500만 원일 때 갚아야 될 매입 채무가 1,000만 원, 단기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차입금이 2천만 원, 1년이 넘어서 갚아야 될 장기 차입금이 1억이고 내 자본금은 1억 5천으로 시작을 했고 금년 1년 남았던 금액이 3,500만 원이라면 이 부채와 자본 전체를 합한 금액이 3억 1,500만 원이어서 자산 금액 3억 1,500과 부채 자본 금액 3억 1,500이 맞으면 같으면 재무상태표는 맞게 작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된 걸 가지고 결국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랑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 얼마 남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뭐 그런 이제 공부를 좀 할 텐데요.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1년 동안 유대 수익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데 이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쓴 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적어서 정리를 하면 그게 결국 이제 내가 남게 되는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가게에서는, 일반 가정에서는 가계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걸 손익계산서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전체 들어온 유대 수익에서 내가 사용한 뭐 사료비가 됐던 인건비가 됐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게 남으면 순이익이 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내가 사용을 했으면 결국은 손실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을 거냐, 무엇을 적을 거냐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